너가 나 여기 버리고 가는 거니? 경기도 외진 산속 요양원 앞에 한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70대 노모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금방 모셔갈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떠났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침을 흘리며 멍하니 있던 노모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버린 것이 단순히 노모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구원줄이었다는 것을. 과연 이 모자의 이야기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외진 산자락에 자리 잡은 평온의 집 요양원. 오후 4시 해가 저물어갈 시각이었죠. 정문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구두.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 있는 중산층 가장이었습니다. 박민호, 48세.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70대 노모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천천히 내리세요. 차에서 내린 여성은 박영숙, 73세였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은 채 아들의 팔을 붙잡고 비틀거렸어요. 입가에는 침이 약간 묻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릿했죠. 여기가 어디니? 우리 집은 어디 갔어?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치매셔서 그러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민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멀리서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죠. 어서 오세요. 박민호 보호자님 맞으시죠? 원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네,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원장이 영숙에게 말을 걸었지만 영숙은 그저 멍하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저기, 보호자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서류 작성해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복도 의자에 앉혀두고 원장을 따라갔어요. 상담실 책상 위에는 입소 동의서와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느 정도세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중증 치매입니다. 여기 진단서 가져왔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종이 위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등도라는 진단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병원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원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호자님은 얼마나 자주 면회 오실 계획이세요? 아,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투였죠. 한 달에 한 번이요? 어머니가 저도 잘 못 알아보시거든요. 오히려 제가 오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서류 작성을 마친 민호는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 너머로는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해 복도 끝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03호라고 적힌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낡은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민호는 어머니를 침대에 앉혔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 여기 두고 가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자주 올게요. 거짓말. 엄마 버리는 거지?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어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집에서는 제가 제대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민호야, 제발. 엄마 혼자 두지 마. 어머니, 저 가봐야 해요. 늦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민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 건물을 한번 힐끗 보고는 엑셀을 밟았죠. 차는 어둑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203호 병실. 침대에 앉아있던 영숙은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차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영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흐릿했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졌죠. 입가에 침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떨리던 손이 멈췄어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죠. 잘 가거라, 민호야. 영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선생님, 저예요. 문이 열리고 40대 여성이 들어왔어요. 이수진 요양보호사 명찰을 단 그녀는 사실 전직 사설탐정 출신이었습니다. 수진아, 다 녹음됐니? 영숙이 물었죠. 수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완벽하게 녹음됐어요. 엄마 버리는 거지?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좋아. 영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세상에 다 보여줄 거야. 영숙은 USB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호야, 너는 아직 몰라. 내가 지금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잃게 될지. 같은 시각,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민호는 핸들을 잡고 운전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조수석 가방 안에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강남 대치동과 압구정동의 아파트 3채. 시가총액 최소 150억 원. 이것만 있으면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민호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버린 것이 단순히 노모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구원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모가 사실 중증 치매 환자가 아니라 3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냉철한 전략가라는 것을.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첫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눈보다 더 차가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밤 요양원 203호 병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들 길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녀는 베개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남편과 어린 민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다시 데려올게요. 영숙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42평형 아파트 거실. 박민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여보, 이거 봐. 드디어 명예 이전 완료됐어. 그가 태블릿 화면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최지연 42세.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진짜네. 대치동 아파트 2채는 이제 당신 명의야? 그럼 이제 압구정동 마지막 한 채만 남았어.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당신 대단해.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다니. 위조라니. 그냥 아는 의사한테 부탁한 거지 뭐.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죠. 사실 그 진단서는 100% 가짜였습니다. 민호는 대학 동창인 정신과 의사 한태준에게 500만 원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받아낸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죠. 그나저나 통장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한 50억 되지 않나?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호는 천천히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그리고 통장. 어머, 언제 가져온 거야? 지난주에 요양원 갔을 때. 어머니 가방 뒤지면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 맞아? 나중에 문제 안 돼? 무슨 문제? 어머니는 치매 환자야. 법적으로 의사 능력도 없어. 나중에 뭐라 하셔도 소용없어. 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사실 그는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1년 전 민호는 IT 벤처 투자에 실패하며 15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은행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씩 나갔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압박이 들어왔고 아내는 매일 돈 타령만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냐?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 민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바로 어머니의 재산이었어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알뜰하게 모은 돈. 그리고 퇴직 후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불린 자산. 강남 아파트 세 채에 예금 50억.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시지도 못해.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거 지금 받는 것뿐이야. 민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준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우리 어머니 치매 진단서 좀 써줄 수 있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진료도 안 본 환자를. 300 줄게. 아니, 500. 생각 좀 해볼게. 결국 한태준은 돈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가짜 진단서가 만들어졌고 민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유기했던 겁니다. 거실 소파에서 지연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 은행 갈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대치지점 VIP실 예약해뒀어. 떨리지 않아? 뭐가? 합법적인 절차야. 치매 환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하는 거지. 민호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평온의 집 요양원이었죠. 여보세요? 보호자님, 요양원입니다. 어르신 상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보호자님 언제 면회 오실 수 있으세요? 민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달에 갈게요. 다음 달이요? 벌써 3개월째 안 오셨는데. 어머니가 저 못 알아보시잖아요. 가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요양원비는 제때 입금할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민호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가끔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 다음 달에 한번 다녀올게. 그때 어머니 방에서 나머지 서류들도 챙겨와야 하니까. 민호의 눈빛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같은 시각 가평 요양원 203호.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뭐래? 다음 달에 온대요. 3개월 만에.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올 리가 없지. 어차피 서류나 챙기러 오는 거겠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거니까. 그녀는 베개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민호의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들이 은행에 갈 거야. 영숙이 조용히 말했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지켜봐. 끝까지 가게 놔둬야 해. 그래야 증거가 확실해지니까. 영숙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친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이수진의 말에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아, 내가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면 반항만 해. 스스로 깨닫게 해야 진짜 변해. 지금 막으면 민호는 엄마가 날 방해했다고만 생각할 거야. 끝까지 가서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아들.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도장, 신분증, 통장,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끝이야. 그 돈만 찾으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은행 VIP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민호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명의 예금 인출하려고요. 50억 정도 됩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50억이요? 고액 인출은 본인 확인이 필수인데요. 어머니가 치매셔서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진단서 있어요. 민호는 태연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죠. 괜찮아. 서류는 완벽해. 문제 없어.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지점장이 바로 영숙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VIP실 구석에 설치된 CCTV가 그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가평 요양원, 영숙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오전 은행 VIP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민호가 서류를 꺼내놓는 모습, 직원에게 가짜 진단서를 건네는 모습, 그리고 50억 인출을 요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수진아, 이거 백업 잘 해뒀지?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USB 3개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려뒀어요.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영숙은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증거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 47건, CCTV 영상 15건, 문자 메시지 캡처 89건, 통화 녹음 23건, 위조 진단서 원본 스캔. 이 정도면 충분할까?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선생님. 이 정도 증거면 검찰도 바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겠지.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수진아, 너는 내가 너무 잔인한 엄마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봐.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아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겠지.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민호 씨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바닥을 쳐봐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쓴 일기야. 영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 민호가 그때 친구 돈을 훔친 적이 있어. 5만 원이었는데 친구한테 빌렸다고 거짓말 하더라고. 결국 그 친구네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지만 걔는 반성이라곤 하나도 안 하더라고. 영숙은 이어 말했어요. 한 번은 대학 등록금으로 준 5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썼다가 다 날린 적이 있었지. 화가 나서 야단을 쳤더니 어차피 엄마 돈 아니다라며 대들더라.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또 작년인가? 민호가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 전 갑자기 비싼 외제차를 샀더라고. 물어봐도 사업 잘 돼서라는 말만 해서 불안했지.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 도와달래. 빚이 15억이라고. 민호 놈이 또 투자에 실패했단다. 내가 내 재산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화를 내고 민호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 영숙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민호가 어릴 때는 착했는데.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남편분께서는 민호 씨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민호를 끝까지 믿었어.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편지에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욕심이 많지만 착한 아이라고. 방향을 잘 잡으면 야망이 되지만 잘못 잡으면 탐욕이 되는 거라고. 만약 민호가 길을 잃으면 혼내지 말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읽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수진은 조용히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좋아.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2단계요? 민호가 은행에서 돈을 찾게 놔둬.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왜요? 지금 막아도 되는데.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막으면 민호는 엄마가 날 방해했다고만 생각할 거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끝까지 가서 바닥을 쳐봐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민호 주변 사람들 조사 계속해. 누구랑 만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부 다 기록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수진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혹시 변호사는 알아보셨어요? 응. 내 제자 중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 그 친구한테 부탁해뒀어. 언제 움직일 건가요? 영숙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민호가 돈을 다 쓰고 새 사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때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잔인하네요. 응, 잔인하지.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널 포기할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같은 시각, 서울 대치동 아파트. 민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프랜차이즈 카페 5개 점포 동시 오픈. 투자 금액 15억 원. 예상 월 수익 3천만 원. 손익분기점 18개월. 완벽해.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해. 민호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지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돈 찾는 건 언제야? 이번 주 금요일. 지점장이 최종 승인해 준대. 휴, 드디어 끝나네. 15억 빚 갚고 나면 남은 돈으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럼 이번엔 확실하게 성공할 거야. 민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이미 어머니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머니가 놓은 거대한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 오후 2시, 민호는 은행에서 30억 원 인출에 성공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총 30억 원입니다. 직원이 새로 개설된 통장을 건넸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그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죠. 하지만 은행 건물 맞은편 카페 2층에서 이수진이 망원 카메라로 그의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선생님, 민호 씨 지금 은행 나왔어요. 이수진이 전화로 보고했어요. 알았어. 계속 따라가. 네. 민호는 신이 나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혼잣말을 했죠.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어차피 제가 받을 돈이잖아요. 조금 먼저 받은 것뿐이에요. 그의 양심은 이미 돈 앞에서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203호.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결국 끝까지 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우리 아들 구하기. 영숙은 베개를 꼭 껴안았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교육이었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민호는 30억 원을 손에 넣은 후 일주일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어요. 15억 원의 대출금, 수천만 원의 이자, 그리고 독촉하던 채권자들 모두 사라졌죠. 드디어 자유야. 민호는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서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남은 돈으로 뭐 할 거야? 카페 사업 계약금으로 쓸 거야. 강남역 5개 점포 계약 거의 다 됐어. 오픈은 언제쯤? 다음 달. 5월 초에 그랜드 오픈 예정이야. 민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 계획서라는 문서가 떠 있었죠.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월 수익 3천은 기본이고 1년 후에는
열개 점포로 확장할 거야. 지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네? 당연하지. 3년 후면 건물주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녹음되고 기록되고 추적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가평 요양원. 이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영숙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민호 씨 집에 설치한 도청 장치에서 방금 녹음된 대화예요. 이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민호 부부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대화를 들었어요. 저 아이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선생님, 이제 고소할 때 된 것 같아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이야. 왜요? 증거는 충분한데. 민호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해. 그때 모든 걸 무너뜨려야 진짜 바닥을 느낄 수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친아들인데. 괜찮아.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야. 실패하면 민호는 영영 돌아올 수 없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민호는 강남역 인근 카페 5개 점포 계약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약금만 5억 원이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비용, 설비 비용, 초기 재료비까지 합치면 총 10억 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었죠. 남은 잔금까지 치르자니 대출과 이자까지 갚은 후라 좀 모자랐어요. 괜찮아. 은행 대출 좀 받으면 돼.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한 거예요. 왜요? 제 신용등급 괜찮은데. 고객님, 최근 1년 내에 15억 원의 대출을 상환하신 기록이 있으시네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그건 가족에게 받은 거예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증빙 서류? 어머니한테서 훔친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결국 민호는 대출을 포기하고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5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자는 얼마든 낼게요. 월 15%입니다. 15%요? 싫으면 말고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월 이자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민호는 3개월 만에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방에 남아있는 서류들을 더 챙기기 위해서였죠. 아마 증권 계좌 등에 한 20여억 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호가 203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 민호? 우리 아들? 네, 그렇죠. 민호는 형식적으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방 안을 훑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서류 같은 거 어디 두셨어요? 제가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서류? 무슨 서류? 그냥 집이나 은행 관련 서류요. 민호는 어머니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 사이를 뒤적이며
봉투며 서류를 찾았죠. 그때 테이블 위에 작은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금고 비밀번호 뭐예요? 모르겠는데. 에휴, 치매 때문에 기억 안 나시는구나. 민호는 금고를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방 구석에 설치된 소형 CCTV가 그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금고를 들고 서둘러 요양원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없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잘 계세요. 민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영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멍했던 눈빛이 또렷해졌고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죠. 금고까지 가져가는구나.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그 금고는 영숙이 일부러 놓아둔 미끼였어요. 안에는 빈 종이와 낡은 사진 몇 장만 들어 있었죠.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떠나는 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호야, 너는 정말 끝까지 가려는구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제자인 변호사 김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아야, 나야.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호가 카페 오픈하기 전에 움직여야 해.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고소장 준비할게요. 고마워, 정아야. 전화를 끄는 영숙은 베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그 어떤 문제 학생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자기 아들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아들 구할 수 있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카페 5개 점포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오픈 날짜는 5월 3일로 확정됐어요. 드디어 내일 모레면 오픈이야. 이번엔 진짜 성공할 거야. 민호는 현장을 돌아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들떠 있었어요. 여보, 오픈 기념 파티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크게 할 거야. 지인들 다 초대하고 매체 기자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불러야지. 완벽하네. 두 사람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3일 후 오픈 당일 검찰이 들이닥칠 거라는 것을. 민호가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변호사 김정아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고소장 접수합니다. 고소인이 누구신가요? 박영숙. 피고소인은 친아들 박민호입니다. 혐의가 뭔가요? 노인학대, 재산편취, 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담당 검사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증거가 이렇게 많아요? 네. CCTV 영상 15건, 녹음 파일 47건, 그 외 각종 증빙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 즉시 수사 들어가야겠는데요. 검사는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수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폭풍 전야였죠. 오픈 전날 민호는 카페 오픈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지. 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꿈속에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카페 오픈 당일 10시 강남역 인근 민호의 첫 번째 카페 드림 커피 앞. 오픈을 3시간 앞둔 현장은 분주했습니다.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인테리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조명 여기 좀 더 밝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뉴판은 카운터 오른쪽으로.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지연도 입구에서 화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손님들 오시면 드릴 커피 무료 시음 준비됐어? 응, 완벽해. 오늘 대박 날 거야. 민호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15억 원을 쏟아부은 이 카페. 그리고 5개 점포 동시 오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걸어 들어왔어요. 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수첩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 검사 이준혁입니다. 동행수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검찰이요? 무슨? 박민호 씨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긴급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노인학대? 재산 편취?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검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박영숙 씨의 고소장입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고소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치매. 박영숙 씨는 치매가 아니십니다. 여기 최신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죠. 민호는 그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영숙, 73세, 인지기능 정상, 의사판단 능력 양호. 이게 무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위조한 치매 진단서 원본입니다. 한태준 의사가 이미 자백했습니다. 검사가 3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주변에 있던 인테리어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부인이시죠? 부인도 함께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에 부인의 음성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지연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도운 거예요. 치매셔서 혼자 계실 수 없잖아요. 도왔다고요? 어머님 명의 아파트 3채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30억 원을 인출한 게 도운 겁니까? 그건 지금 당장 동행하시죠.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업무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검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 밖에는 이미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뭐야? 오픈 당일에 경찰차 타고 가네.
사기꾼인가 봐. 민호의 귓가에 그 소리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같은 시각 가평 요양원. 영숙은 203호 창가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 김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민호 씨 검찰에 연행됐어요. 그래.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니, 없어. 정아야, 고마워. 전화를 끄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란 하늘 아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민호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앞 책상에는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박민호 씨, 이 영상 보시겠습니까? 검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은행 VIP실에서 민호가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날 대치 지점에서 찍힌 CCTV입니다. 명확하죠?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검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요양원에서 어머님 방을 뒤지는 영상. 이건 부인과의 통화 녹음. 이건 한태준 의사의 자백서. 박민호 씨,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으셨을까요? 검사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박영숙 씨가 남긴 진술서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치매인 척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엄마 앞에서는 누구나 착한 척하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훔치고 거짓말로 돈을 빼돌렸어요. 어머니는 이 일로 정말 슬프고 실망했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민호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닫길 바란다고요. 자신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진술서를 읽고 목이 메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검사는 조용히 물었어요. 박민호 씨, 할 말씀 있으십니까?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선처를 부탁하셨습니다. 친아들이니까요. 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죄는 죄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치매 어머니 재산 30억 편취한 40대 아들 검거.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모 씨는 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위장해 요양원에 유기한 뒤 어머니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대치동 아파트 거실. 텔레비전 앞에 혼자 남겨진 지연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친구들, 가족들, 언론사 기자들. 지연은 모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의 목소리는 독방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을 꿈꾸던 사업가. 오늘은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가 되어 있었죠.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너진 모래성은 다시 쌓을 수 없었죠. 구속 일주일 후, 민호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면회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내 지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여보. 민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봉투를 열어보자 이혼아 비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혼? 네. 이혼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야기 좀 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당신이 범죄자라는 이야기?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 같이 계획한 거. 증거 있어요? 뭐? 당신이 혼자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연은 냉소를 띠며 말했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15년? 돈 있을 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연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나도 살아야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여보, 제발 이혼아 비서에 도장이나 찍어요.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갈 거예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대치동 아파트는 어차피 압류될 거니까 난 친정으로 갈게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번호 차단할 거예요.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아 이혼아 비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호는 또 다른 면회 신청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팀장은 민망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해고 통보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팀장님, 제발.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이미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팀장은 말을 흐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금은 압류 때문에 지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팀장도 황급히 자리를 떴죠. 민호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도 직장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독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벽에 기대 앉았어요. 교도관이 저녁 식판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하세요.
하지만 민호는 식판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민호의 머릿속에 지난 6개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던 그날 밤, 은행에서 30억을 인출했던 순간, 카페 오픈을 준비하며 웃었던 모습, 그리고 검찰에 연행되던 그 순간까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한편 서울 곳곳에서는 민호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어요. 박민호 그 사람 알죠? 완전 충격. 효자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나 봐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민호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학 동창 단체 카톡방에서 민호는 강퇴당했어요. 아무도 범죄자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죠. 며칠 후 민호는 또 다른 면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태준이었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줬던 대학 동창이었죠. 태준아. 민호가 반갑게 말하려는 순간 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박민호. 너 때문에 나까지 면허 정지당했어. 뭐? 나 지금 병원에서 잘렸어. 의사 면허도 1년 정지야. 한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는데 미안하다고 끝이야? 태준아, 나도.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친구 없어. 한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독방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산 거지.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성공을 꿈꾸는 사업가였어요. 강남역 카페 5개 점포, 월 수익 3천만 원, 그리고 3년 후 건물주. 모든 게 환상이었죠.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죄수복과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같은 시각 가평 요양원.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민호 씨가 이혼당했대요. 그래.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대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아니에요, 선생님. 민호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게 민호 씨한테 필요한 시간이에요. 바닥을 쳐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겠지. 영숙은 베개를 꼭 껴안았어요.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아들.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이 되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밤바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일주일 후, 민호는 구치소 내 상담실에 불려갔어요. 교정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요즘 식사를 거의 안 하신다던데요. 네. 왜요? 입맛이 없어서요. 가족 면회는 받으셨어요? 아내가 이혼하겠대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어요. 상담사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어머님이신 박영숙 씨가 선처 탄원서를 내셨던데요. 네. 어머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네. 여기 탄원서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오기를, 이번 일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배우길 바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기회를 다시 달라고. 민호는 탄원서를 읽고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아직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박민호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이었어요. 재판 전날 밤, 민호는 구치소 독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1심 선고가 나와요.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죠.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5년. 내가 5년을 여기서. 그때 복도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3번 우편물. 철문이 열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왔어요. 민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영숙이었죠. 어머니로부터 온 첫 편지였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교직 생활로 다져진 반듯한 글씨체였죠. 민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민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죠. 민호가 어머니 통장에서 첫 100만 원을 인출했을 때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500만 원을 인출했을 때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바꾸고 15억을 빼갔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들이 길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 척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아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거였죠. 어머니 앞에서는 누구나 착한 척하지만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본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그랬다고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어머니 방을 뒤지고 금고까지 가져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가 민호를 그렇게 키웠나 보다며 자책했어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친 건 아닌데 어디선가 민호는 그렇게 배웠나 보다고 했죠. 편지는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돈 5만 원을 훔쳤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민호 손을 잡고 친구 집에 가서 사과시켰던 일이요. 그때 민호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죠. 어머니는 그때 믿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진짜로 깨달았다고요. 하지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민호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 지갑에서 돈 꺼낸 것도, 대학교 때 등록금을 주식에 날린 것도, 회사에서 횡령 의혹 받은 것도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매번 넘어갔다고 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우리 아들은 변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근데 이번엔 달랐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돌아서던 그날, 어머니는 결심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요. 그래서 민호가 꾸민 대로 치매 환자인 척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고요. CCTV로 녹화하고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모았다고 했죠. 편지에는 이게 잔인해 보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지금 막으면 민호는 또 어머니가 자신을 방해했다고만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끝까지 가서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리니까요. 민호는 편지지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일로 민호가 감옥에 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다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라고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어머니는 민호의 선처를 부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감옥에서 나오면 3년 동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민호가 정말 변했다고 느끼면 그때 아들 몫의 재산을 주겠다고 했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예금 5억. 그건 원래 민호의 것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민호에게 주면 또 망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사랑한다는 말로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민호를 사랑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이 잘못한 걸 못 본 척할 순 없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죠. 혼내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3년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로 오라고요. 돈 많이 버는 아들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아들로요. 편지 마지막에는 추신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사과잼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매일 빵에 발라줬던 그 사과잼이요.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라고요. 편지는 엄마가라는 짧은 서명으로 끝났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편지지는 눈물로 얼룩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아들의 배신을 지켜보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민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편지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 다시 시작하자는 말. 민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이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법정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민호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민호는 친모를 치매 환자로 위장해 요양원에 유기하고 아파트와 현금 재산 3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방 당일 오후, 민호는 구치소 정문을 나섰어요. 맞은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숙이었죠. 몇 달 만에 보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섰어요. 치매 환자가 아닌 또렷한 눈빛의 73세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울었어요.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됐어. 이제 정말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그래. 엄마 마음 알겠니? 네.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민호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던 사과잼이야.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 민호는 병을 받아들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러 가을이었어요. 가평 평온의 집 요양원 마당에는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할머니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어머, 우리 민호 정말 효자 됐네.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3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호는 약속대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낯선 노인들, 익숙하지 않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호는 변해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삶이 뭔지 배웠어요. 박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는데 자식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있잖니. 할아버지의 그 말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었죠. 이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매일 민호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민호가 진짜 아들처럼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민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민호는 요양원 2층 영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사실 이 요양원은 어머니 박영숙의 소유였어요. 민호의 계획을 알고 나서 준비를 하고 소유까지 진행한 거였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숙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고맙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3년 전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민호의 눈에는 평온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민호야, 3년이 지났구나. 네, 어머니. 많이 배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 저 지난 3년 동안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알아. 내가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보는 거 다 봤어. 김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잡고 그러셨어요. 민호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야,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영숙은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호가 봉투를 열자 부동산 서류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 거야. 원래 내 몫이었어. 영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시가 35억. 그리고 예금 5억. 3년 전에 약속했잖니. 민호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뭐? 아파트는 팔아서 요양원 확장하는 데 쓰세요. 예금은 제가 받을게요. 그걸로 노인 돌봄 사회적 기업 만들 거예요.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어머니, 저 지난 3년 동안 깨달았어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따뜻한 집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컸구나.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3년 전 요양원 정문에서 버려졌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포옹이었죠. 그리고 2년 후 민호는 은빛사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 15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어요. 재단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고 박영숙 선생님. 그렇습니다.
영숙은 80세가 되던 겨울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민호가 돌봤던 수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요. 조문객들의 말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는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로 만난 아내와 어린 딸이 서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간호사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 딸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 다시 못 봐? 언젠가 만날 수 있어. 그때까지 아빠가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 거야. 민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호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가평 뒷산 아버지 묘소 옆에 어머니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민호는 묘비 앞에 앉아 사과잼 한 병을 놓았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구치소에서 받았던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읽어요. 그럼 다시 힘이 나거든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가을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요. 묘소 뒤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요양원에서 민호가 돌보던 이 할머니였습니다. 민호야,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왔지.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할머니는 영숙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좋은 아들 하나 얻었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우리 착한 아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3년 뒤 민호의 재단은 전국 30개 요양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요양원을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딸 민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는 천국에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천국에서 아빠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빠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응,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가 준 선물이 있거든. 무슨 선물이요? 민호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할머니가 준 진짜 선물이지. 민지는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저는 오늘도 행복했어요. 그의 눈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던 폐륜 아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 영숙이 아들 민호에게 남긴 가장 큰 재산이었죠. 가을바람이 살랑이며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실려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민호야. 정말 잘했어. 여러분, 이번 박영숙 여사와 아들 민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치매 환자인 척하며 아들의 배신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민호는 30억을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는 내 곁에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